일본 남성이 무서운 얼굴로 한 여성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무슨 일인지 몰라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한 한국 남성이 나타나 그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에 여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한 미국인 여성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면접 때 했던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나오는 이 대답 덕분이었을까요? 저는 운 좋게도 오하이오 최대 식품회사인 테이스티 라이프의 마케팅팀에 입사할 수 있었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느끼는 달콤한 베이커리 향. 신제품 시식회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테이스팅 노트를 작성하는 일. 그리고 SNS에 올릴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는 과정까지 제 일상의 모든 순간이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하답니다. 캐서린, 이번 주말에 우리 동네 음식 축제 가보지 않을래? 처음 이곳으로 이사 왔을 때 옆집에 사시는 멕시코계 미국인 로사 아줌마가 건네신 말씀이었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는 우리 동네의 다양한 음식들에 푹 빠지게 되었답니다. 이탈리안 피자 가게 주인이신 마르코의 수제 피자, 그리스 식당의 무살카, 베트남 쌀국수. 우리 동네는 마치 작은 지구촌 같았어요. 주말마다 새로운 맛집을 찾아다니는 일은 자연스럽게 제 취미가 되었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찾아 떠나는 여정은 단순한 식사 그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문화를 만나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발견하는 특별한 모험이었거든요. 캐서린 씨, 이거 저희가 직접 만든 오니기리예요. 한번 맛보세요. 재팬타운에서 처음 만난 마코가 건네준 삼각형 모양의 주먹밥. 그때는 몰랐답니다. 이 작은 만남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될 거라는 걸요. 마코와 사유리는 교환학생으로 미국의 대학에 온 일본 친구들이었어요. 둘과 함께 보낸 시간들은 마치 작은 일본을 경험하는 것 같았답니다. 주말마다 그녀들의 기숙사에 모여 라면을 끓여 먹으며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새로 나온 일본 게임을 함께 즐기곤 했어요. 너 진짜 귀멸의 칼날 좋아하게 됐구나. 다음엔 원피스도 같이 볼까? 사유리의 말처럼 저는 점점 더 일본 문화에 매료되어 갔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 속에 등장하는 음식들은 언제나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따뜻한 미소라멘, 폭신한 카레빵, 달콤한 찹쌀떡. 화면 속 음식들은 마치 실제로 먹을 수 있을 것처럼 생생해 보였답니다. 오늘은 특별히 셰프가 추천해드리는 오마카세 코스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최고급 일식당 사쿠라 스시의 셰프님께서 건네신 말씀이었어요. 반짝이는 연어살이 올려진 솥밥, 신선한 고추냉이의 알싸한 향, 그리고 따뜻한 녹차가 어우러지는 순간 이것이 바로 천국의 맛이 아닐까요? 특히 캘리포니아 롤을 처음 맛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답니다. 부드러운 연어와 아보카도의 조화, 겉에 뿌려진 통참깨의 고소함.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는 진정한 일본 요리를 맛보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꼭 일본에 가서 장인이 만드는 진짜 스시를 먹어볼 거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답니다. 일본의 작은 스시 가게에서 장인이 직접 만들어주는 초밥을 맛보는 상상.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제 인생의 로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상사가 저를 부르더니 도쿄에서 열리는 식품 박람회에 참가하라고 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죠.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일본이라니. 게다가 회사 경비로 간다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나요? 동네 일식당에서 먹던 캘리포니아 롤은 이제 안녕. 드디어 진짜 스시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유튜브로 일본어를 독학하고 미슐랭 가이드북도 샀죠. 심지어 일본 지하철 노선도까지 외웠다니까요. 제 방은 마치 일본 관광청이 된 것 같았어요. 드디어 도쿄에 도착했어요. 나리타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현실은 제 상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공항은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하는 월마트처럼 사람들로 넘쳐났죠. 첨단 기술의 나라 일본이라고 하지만 입국 수속은 뜻밖에도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었어요. 1시간, 2시간. 그렇게 서서 기다리다 보니 제 두 다리는 마치 오하이오에서 먹던 젤리처럼 후들거리고 있었죠. 이런 게 바로 문화 충격이구나 하고 생각하며 겨우 입국장을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때부터였어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프런트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죄송합니다만 손님의 방이 실수로 이중 예약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다른 방으로 바꿔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말에 제 눈이 동그래졌어요. 같은 회사 동료분과 함께 더블룸을 써주시면 어떨까요? 세상에. 트윈룸도 아니고 더블룸이었어요. 침대가 하나뿐인 방을 같이 쓰라는 거였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회사 동료라도 한 침대에서 자다니요. 말도 안 돼요. 당연히 거절했죠. 그랬더니 이번엔 죄송하지만 빈 방이 없어서 라며 더 비싼 방을 제안하더라고요. 회사 경비로 왔다고는 하지만 이미 책정된 예산이 있는데. 하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방을 선택했죠.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헉, 방이 마치 신발장 같았어요. 침대가 방의 80%를 차지하고 있었고 캐리어를 펼칠 공간조차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창문을 열었더니 바로 앞에 회색 콘크리트 벽이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마치 제가 좋아하는 일본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치히로가 이상한 세계에 떨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바로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일본인가요? 방값이 결코 싸지 않았는데 우리 동네 모텔보다도 좁은 이곳을 호텔이라고 부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유튜브에서 본 그 예쁜 도쿄의 야경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인터넷에서 본 예쁜 호텔 사진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캐서린, 이게 바로 현실이야. 라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일본의 음식점에서 겪은 일도 들려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맛있고 친절한 가게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몇몇 경험들은 글쎄요. 제가 동경했던 일본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죠. 특히 잊을 수 없는 게 해산물 뷔페였어요. 일본 출장이니 신선한 해산물을 실컷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설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회사 직원들과 일본 지사 직원들이 다 같이 갔는데 계산할 때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가격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계산이 잘못된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외국인은 일본인보다 무려 10달러나 비싸지 뭐예요. 직원에게 물어보니 현지인 할인입니다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이상하지 않나요?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외국인이라고 더 비싸게 받는다니. 우리 동네 식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바로 차별 시비가 났을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저녁에 간 이자카야에서는 또 다른 깜짝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본식 선술집이라고 해서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산서를 보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어요. 좌석료 1인당 500엔. 뭔가 했더니 그냥 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거예요. 일본에는 팁 문화가 없다고 들었는데 이건 뭐랄까 강제 팁 징수네요. 제가 좋아하는 일본 만화에서는 이런 걸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유튜브에서 본 일본의 친절함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회사 일정이 끝나고 동료들은 먼저 귀국했지만 전 이왕 온 김에 며칠 더 머물면서 진짜 일본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일본 친구들에게 맛집 리스트를 잔뜩 받아서 설레는 마음으로 혼자만의 맛집 순례를 시작했죠. 첫 목적지는 쯔키치 시장. 유명한 초밥집을 찾아갔는데 아침 일찍부터 긴 줄이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 초밥은 정말 고급 음식이에요. 접시 하나에 최소 15달러는 기본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마치 VIP 대접을 해주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2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들어갔는데 좌석이 없어서 서서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메뉴가 있긴 했지만 외국인이 결정하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문을 빨리 못한다고 직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재촉하는 바람에 머릿속이 하얘져서 대충 메뉴를 고르고 말았어요. 초밥 맛은 정말 환상적이었지만 서서 먹느라 다리는 아프고 옆에서는 재촉하고 마치 패스트푸드점에서 럭셔리한 음식을 먹는 것 같은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소화도 잘 안 됐죠. 그날 저녁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관광하느라 저녁을 거르고 밤늦게 겨우 문 연 식당을 발견했는데 문 앞에 서자마자 직원이 후다닥 뛰어나와서는 외국인 사절이라고 쓰인 종이를 들이미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마치 제가 뭔가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대하더라고요. 그저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했을 뿐인데 제 여권이 미국 여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전박대를 당한 거죠.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우리 동네 재팬타운의 사키 아줌마가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줌마는 절대로 손님들을 차별하지 않으셨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알던 일본인의 친절함이었는데 말이에요. 이번 경험 덕분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나라든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요. 완벽한 나라는 없나 봐요. 그리고 어쩌면 진정한 일본의 모습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할 수 있다는 걸요. 그런데요. 많이 실망한 일본 여행이지만 한 가지 좋았던 점도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신사를 혼자서 산책하고 있었어요.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경내를 걸으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 일본인 남성이 제게 다가오더니 사나운 표정을 하고 뭐라고 거칠게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일본어를 전혀 모르니 눈앞이 캄캄해졌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심장은 쿵쾅대고 그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실례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 뒤에서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 하나가 들렸습니다. 그 남자는 한국에서 온 경필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었는데요. 그의 유창한 일본어 덕분에 상황은 금세 정리되었습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외국인이 신성한 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며 사진을 찍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그 일본인은 제가 그랬다고 오해한 것이었어요. 경필 씨는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이 이 주변에서 계속 저와 함께 있었으니 제가 그런 행동을 할 리 없다고 증언해 줬습니다. 덕분에 일본인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상황은 일단락되었죠. 괜찮으세요? 경필 씨가 이번엔 완벽한 영어로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기대했던 일본 여행에서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마음이 무척이나 불편했지만 그가 제게 건넨 따뜻한 말에 조금씩 진정되는 걸 느꼈어요. 사업차 일본에 왔다는 그는 내내 나를 걱정해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한국에 오신다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좋은 곳들 많이 추천해 드릴게요. 경필 씨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연락처를 알려주었죠. 그 미소 덕분에 불쾌했던 하루가 조금은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살짝 설렘으로 물들어가는 걸 느끼며 저는 그의 연락처를 폰에 저장했어요. 미국에 돌아가서도 우리는 SNS로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 도와준 그의 듬직한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 감정이 그냥 고마움인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 어떤 감정이 생긴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 감정이 무엇인지 확실히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경필 씨를 만나러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제 감정이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경필 씨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나라였어요. 첫날 저녁 호텔에 체크인하고 피곤할 거라며 경필 씨가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해 줬는데 30분도 안 돼서 따뜻한 음식이 도착하더군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어요. 다음 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다가 길을 잃었을 때였어요. 경필 씨와 만나기로 한 시간에 늦을까봐 걱정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영어로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로 대답해 주었어요. 심지어 한 할머니는 영어를 잘 못하시자 옆에 있던 학생에게 부탁해서 저를 도와주셨죠.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다가가면 도망가듯 피하거나 일본어로만 대답하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으며 또 한 가지 놀란 점은 사람들의 체격이었어요. 일본에서 처음 만났을 때 경필 씨가 유독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아 보였는데 여기서는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더군요. 20대로 보이는 젊은이들은 대부분 모델처럼 키가 크고 늘씬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자 저녁에 간 한국식 바비큐 레스토랑에서 경필 씨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국 음식은 영양 밸런스가 특별히 잘 맞춰져 있다고요. 구운 고기와 함께 나온 온갖 종류의 채소들, 된장찌개, 그리고 각종 반찬들을 보니 이해가 됐죠. 아마도 이런 식단 덕분에 한국 사람들의 체격이 좋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장 특별했던 순간은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예요.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들을 보면 아직도 마음이 설렙니다. 전통 의상을 입고 고궁을 거닐며 찍은 사진은 마치 타임슬립을 한 것 같은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경필 씨가 고른 한복이 너무 잘 어울린다며 칭찬해 주었는데 그의 시선이 저를 두근거리게 했어요. 한옥마을에서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전통 가옥들을 구경했는데 그때마다 경필 씨가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죠. 그리고 경필 씨, 그의 세심한 배려는 제 마음을 더욱 설레게 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청계천을 걸으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그러다 자연스럽게 손이 맞닿았을 때 저는 제 감정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이별이 아쉬워 발걸음이 자꾸만 느려졌죠. 다행히도 그가 곧 미국으로 출장을 온다고 합니다. 이번엔 제가 그를 위해 특별한 장소들을 준비해 두려고 해요. 한국에서 받은 친절을 이제는 제가 돌려줄 차례니까요. 벌써부터 다음 만남이 기다려집니다. 이 설렘이 저를 다시 소녀처럼 들뜨게 만드네요. 한국이란 나라가 그리고 경필 씨라는 사람이 제게 선물해준 특별한 행복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캐서린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해외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했던 캐서린 씨가 멋지게 나서준 한국인 경필 씨 덕분에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남의 어려움에 그냥 지나치지 않는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었던 이야기였네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